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28만 명의 국내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도영 테라폼랩스 최고 경영자가 테라 생태계 부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다시 출범한 상황에서 합수단의 1호 수사가 테라 루나 사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투자 피해자가 수십만 명 발생한 상황에서 테라와 루나의 부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거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일단 이 부활 투표는 지난 16일에 토론방이 있습니다. 테라 리서치 포럼이라고 예. 그 토론방에서 이제 대표가 제안을 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이 코인의 특징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하고 연동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설계된 프로그램인데 이게 예.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하드 포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체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테라와 토큰 루나는 그대로 이제 테라와 토큰 루나 예전의 것은 클래식이라는 개념으로 놔두게 되고 이제 또 다른 테라와 토큰 루나가 창출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 과연 투자자들이 이것을 신뢰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 포럼이라든지 이 토론방에서는 반대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예. 근데 이게 1인 1표가 아니에요. 그 많이들 이제 우리가 주식 회사라든지 여기서 접하는 일주 1표 그러니까 예. 루나를 보유한 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큰 손들이 또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지점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를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법적으로 이 투표를 통해서 효력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이 법적으로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이제 사실 오늘 여러 이 질문들의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예. 아직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코인이라든지 루나, 테라 관련된 거래는 수많이 이루어졌고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규율할 것인지가 우리 법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동안에 이들이 하고 있었던 어떤 규칙, 내용은 어떻게 되냐 이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코인 양에 따라 가지고 의결권을 가지게 되고요. 예. 안 그래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이 하드포크로 이거를 바꾼다는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코인,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투자자들과 관련돼서 발생한 가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뢰의 가치입니다. 예. 그 신뢰만큼 가치가 생기는 거고 신뢰를 잃은 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신뢰가 이제 99.9%가 사라진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한 겁니다. 기존에 이제 투자자, 지지자라고 하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여기를 동의하는 사람들이 더 모아가지고 예. 기존에 발생한 불신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신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코인으로 나아가는 업데이트, 아예 하드포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 결론은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그럼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만들어진 게 하드포크를 통해서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기존에 만들었던 신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허구성 혹은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한 해법과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이런 형태로 기술적으로 끊어낸다라고 해가지고 그 신뢰를 회복하고 가치를 회복하고 기존에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피해를 배상을 받거나 혹은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에 있어가지고는 다수보다는 이제 다량을 보유한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나눠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하드포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견해가 좀 더 많습니다. 예.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관련 법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권도영 CEO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이게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좀 보상 같은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존의 법률 중에서 좀 해당될 만한 것으로 예. 지금 이제 형사적인 고소와 민사적인 소송, 그리고 민사적인 소송의 전제로 한 가압류들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예.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요. 기존에 있는 규제 체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한마디로 그만큼의 리스크가 높고 어떤 규정의 위반이라는 것들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혐의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해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소위 돈을 넣어놓으면은 20%씩 이자를 주는 것이 소위 폰지 사기가 아닌가. 예. 즉 이제 새롭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자금에 주는 수익을 그 이후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돌려가지고 주는 일종의 돌려막기식의 다단계 폰지 사기가 아니냐는 의미로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됐고요. 또 하나는 유사수신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기존에 투자금 이상의 돈을 돌려줄 것을 어떤 인허가 하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하고 돈을 모으는 것을 유사수신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것이 유사수신이 아닌가라는 형태로서 형사고소 두 가지 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결국 불법행위 책임이죠.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굉장히 폭넓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런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선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소위 말해서 전례와 선례가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앞으로 도출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핵심은 그거일 겁니다. 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모두가 알고 수년 동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예. 기망, 소위 말해서 허위로 속인 거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마 이제 이번에 이 이벤트가 디패깅이라고 해서 두 코인의 이제 가치를 연동시켰던 것들이 깨지면서 나타난 건데 특별한 어떤 이벤트성 공격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자기들도 피해를 봤다라는 식으로 항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앞으로 이런 형태의 사업 자체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판단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사람이 이런 프로토콜이나 이러한 어떤 이런 알고리즘 뒤로 숨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알고리즘이 공개되고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도한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예. 전례와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 자체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 1호로 공언했던 게 바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인데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네, 2년 4개월 만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앞에 금융을 더 붙여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폐지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고 하필 그 직후쯤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면서 예. 말 그대로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특별한 그 수사를 하는 전문적인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이번에 반영이 돼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서울 남부지검 산하에 있었는데 예. 그대로 아마 부활이 될 것 같고요. 이 조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총 4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검사가 7명이 있습니다. 예.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단장으로 1명이 있고 그다음에 평검사 7명이 있고 또 합동수사 1, 2팀장으로서의 검사 2명까지 해서 7명이 있는데 예. 그럼 이제 나머지 인원들이 어떤 인원들이냐 했을 때는 이제 수사를 지원하는 검찰 직원들이 추가로 29명이 파견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제 12명이 검찰 외에 있는 조직, 그러니까 유관 기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예. 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들이 기업을 분석한다거나 자금을 예. 추적한다거나 또 포탈 세금을 추징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거나 이런 전문성들이 있는 인력들이 추가로 붙는 거죠. 물론 파견되는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금융이나 증권 범죄에 대한 어떤 이력이라든지 또 실적 이런 것들이 있는 검사들일 텐데 이런 여러 기관의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서 같이 파견이 나와서 48명의 조직이 이제 좀 전문화된 그런 수사를 펼치게 되는 그런 조직이 바로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입니다. 그렇군요. 2년 4개월 만에 재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출범을 하고 첫 번째 수사 대상이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테라 루나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이 피해자들 관련해서 또 몇몇 로펌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적용 의율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이제 고소고발을 하게 될 경우에 경찰 쪽하고 서울
서울 남부지검 양쪽 중에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검찰 쪽의 수사 역량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판단하게 된다면 서울 남부지검으로 그걸 접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서울 남부지검 산하에 출범을 하게 된 합수단에서 테라 루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검찰 측에서도 이것이 사기죄가 적용이 가능한가 예. 이걸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문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합수단의 수사 착수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정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의 존재 이유, 검찰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어떤 수사 어떤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직후에 가장 먼저 만든 게 이제 이 합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당장이 가장 소위 말하는 시사성 있는 가장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중요한 사건에 착수함으로써 그걸 보여주고자 하겠죠. 그래서 착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고민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형태의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상태계에서 벌어지는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의율할 것인가, 예. 이것을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례가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 내려서 할 것인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속도를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법리를 개발하고 거기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지가 사실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예.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시사성 있는 사안으로서 빠르게 이제 착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길을 헤매거나 기소를 못하거나 아니면 영장 청구를 해도 영장이 또 기각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신뢰를 굉장히 상실할 수밖에 없죠. 예. 즉 굉장히 중요하고 시사성 있는 주제지만은 역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법리적으로는 새로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수단 차원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고소고발 접수 이전부터 나름의 스터디를 바로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짚어볼 사건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 흘리는 2살짜리 아이를 무려 5시간 동안 방치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게 해당 영상도 공개가 됐던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네, 사건이 처음에 일어난 것은 4월 13일이고 오전 11시 조금 넘은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매트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아이가 위에 있다가 흔들리다가 넘어진 것이죠. 그리고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좀 큰 사고였습니다. 예. 아랫입술이 심하게 찢어지고 앞에 윗니 2개 정도가 손상을 입은 네. 그런 정도의 사고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고를 교사 측에서 부모에게 전화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혼자 미끄러졌다라고 부정확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예. 했고요. 그리고 사고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활 기록부에도 그 아이에 대해서 기분 좋음, 건강 양호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단 말이죠. 일어난 일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대처를 한 예. 것인데 제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결국에 부모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다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계속해서 방치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해당 보육교사 처음에 사건에 발단이 된 보육교사 1명이 아니라 주변에 한 3명 정도 교사가 있었는데도 계속 방치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 그것을 조치를 할 수 있을 때가 이제 오후 3시가 넘어선 그러니까 4시간이 지난 이후죠. 그때 집에서 이제 조치를 비로소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4시 반쯤 결국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인지는 했는데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CTV로 확인이 됐지만 주변에 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뭐 조금 늦게 발견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발견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항상 이제 아이들을 살펴야 되고 또 생활기록부를 적어야 될 만큼 예. 필수적으로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그리고 부모에게 허위로 보고가 된 채로 시간이 계속 흘러갔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아마 굉장히 어린 아동이기 때문에 예. 또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인 후유증을 남길 그런 우려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피해 아동이 사고 이후에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식사도 거부하는 행동도 보이고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렇게 다친 아이를 방치할 경우에도 아동학대죄 포함이 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은 지속적인 보호와 또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보호 의무가 있고 관리 의무가 있는 보호 교양 의무가 있는 곳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도 학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이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아동 학대죄로서 적용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잘 치료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난치나 지병을 유발하는 경우, 장애를 유발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이거는 아동 학대죄 중에서도 중상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아동 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고요. 3년 이상이라면 3년으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유기 중에 사항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단순하게 또 범죄 전후의 사정도 양형에 고려를 하거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객관적인 사실을 허위로 은폐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있다면은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이어서 한번 짚어보죠. 성형 수술을 받던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의료진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 사건은 이제 2016년 9월에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이죠. 그걸 수술하다가 과다출혈로 이제 결국에 환자가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었고요. 여기에 이제 기소가 된 인물이 4명입니다. 총책임자인 의사가 있고요. A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 씨가 이제 마취를 담당하는 사람, 예. C 씨가 이제 지혈 담당, D 씨가 간호조무사 이렇게 예. 되는데요. 일단은 A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취를 담당한 B 씨 같은 경우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예.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혈을 담당한 사람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나왔고 이제 끝으로 간호조무사는 선고유예. 판결이 1심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계속 이어서 선고유예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병원장의 2심 결과를 보면 1심보다 벌금 액수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점이 반영이 된 걸까요? 네, 보통 이제 많은 피고인들이 항소를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무죄를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항소심에서 관례적으로 감형을 해준다라는 기대도 있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금액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형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은 늘어났던 거는 적어도 2심 재판부가 봤을 때는 항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1심의 양형이 오히려 과소하다라고 볼 정도로 예.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항소심에서 이제 1심보다 형량이 더 증가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그만큼 오히려 여러 가지 불법성에 대해 가지고 더 인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나머지 의료진에 대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원래 1심에서 벌금형만 선고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거기에 더해 가지고 금고형까지 추가로 선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심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이 단순히 의료 과실인 걸를 넘어서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런 의료 과실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또 예.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태를 했다는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양형을 더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병원이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갑자기 한 수술실에서 발생한 거기보다는 공장식 성형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병실들을 동시에 사실상 이렇게 순차로 진행을 하는, 그래서 한 의료진이 한 수술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아예 미리 애정해 놓은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크게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 배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제 의료 자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위험 행위입니다. 원래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을 형사적으로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라고 보지는 않는 게 일반적인 재판부의 입장이지만은 만약 그 과정에서 현저하게 그 주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예. 특히나 이제 이렇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 과실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높이면서도 그걸 감수한 고의적인 그런 계획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료적인 설계가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라는 것이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의 하나의 중요한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